최근 금값이 온스당 300달러를 넘보다가 갑자기 가파른 조정을 받았습니다. 화면 앞의 이유도 아마 비슷한 기분일 겁니다. 어제까지는 금이 모든 것을 구해줄 것처럼 떠들던 분위기가 오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가격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의 말이 더 커지고 말이 커질수록 당신의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 급함이 바로 누군가의 수익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더 불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금값이 1, 800달러를 지나 2, 500달러를 향하고 심지어 3, 0달러를 이야기하던 동안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반복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지 마라.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 차라리 다른 자산에 투자해라. 논리적으로 들리죠.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 손에 남는 건 반짝이는 금속뿐이니까요. 그런데 금값이 0달러를 훌쩍 넘어서자 분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뀝니다. 이제는 금을 사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같은 목소리, 같은 얼굴, 같은 무대인데 방향만 바뀐 겁니다. 이유는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혼란이 길어질수록 판단이 흐려질수록 누군가는 더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음모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증권사의 주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고객이 주식을 사고 팔고 펀드를 넣었다 뺐다 할 때마다 돈이 생깁니다. 반대로 금은 한번 사두면 5년, 10년 들고 가는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거래가 적으면 수수료도 적습니다. 그러니 금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쪽이 장기 보유를 권하는 쪽보다 훨씬 큰 목소리를 갖기 쉬운 시장입니다. 이제 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과 말이 움직이는 방식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당신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일단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걱정 마세요. 이건 금을 사라는 버튼이 아니라 유가 지금 이 이야기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다는 신호등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유는 지금 금을 기회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같나요? 그 한 줄이 있으면 이 영상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유의 현실에 딱 붙는 이야기로 더 정확해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따라오면 유는 두 가지를 챙겨갑니다. 첫째, 같은 자산을 두고도 뉴스와 전문가가 왜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지 그 구조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둘째,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유의 마음이 덜 흔들리게 만드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건 금을 사라고 밀어붙이는 영상도 아니고 금을 팔라고 겁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떠밀려 사고 팔고 끝나고 나서야 아차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미리 던져두겠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잃는 순간은 대개 폭락이 아닙니다. 폭락은 다들 무섭다고 말하니까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안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괜찮아졌다고,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고, 이제 늦기 전에 타야 한다고 말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가격을 쫓지 않을 겁니다. 대신 말이 바뀌는 순간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왜 바뀌었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결국 유의 지갑에 어떤 충격으로 돌아오는지 한 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익숙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1980년 1월, 금값이 온스당 850달러에 가까워졌다가 그 뒤로 길게 미끄러져 1999년에는 280달러 근처까지 내려갔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숫자는 집단 기억에 그대로 도장이 찍힌 것처럼 금은 결국 또 무너진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를 때마다 유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이번에도 또 꺾이는 건가?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됩니다. 금이 배신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이 방향을 바꿨고 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대우받지 못했던 겁니다. 1970년대는 화폐 가치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전쟁, 에너지 쇼크,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쥔 지폐가
갑자기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은 안전이라는 별명을 달고 폭발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1970년대의 금값은 약 24배나 올랐습니다. 금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금을 사면서 가족에게 이건 비상용 구명조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자금의 일부를 금으로 바꾸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금은 어떻게든 더 오른다. 하지만 차트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 말은 더 이상 가격 예측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주문이 됩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일 뿐이야.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현실적이고 심지어 단순합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면 사람들은 더 많이 캡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금 생산량은 1980년에 연간 0톤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2000년에는 약이 600톤으로 늘어서 2배가 넘습니다. 금이 희귀해서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이 캐기 시작한 겁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오래 눌리는 건 교과서 같지만 현실에서도 그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화폐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금을 들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인데 다른 자산들은 자잘한 보상이 꾸준히 붙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에 그대로 박힙니다. 그래서 20년에 걸친 하락은 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조건이 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을 잊고 숫자만 기억합니다. 850에서 280으로 그 한 줄만으로도 집단적인 공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이 공포를 쓰기 좋아합니다. 차트 하나만 꺼내면 설득이 끝나니까요. 하지만 유에게 필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왜 차트가 그런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조건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유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은 채널, 같은 목소리,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서 어떤 때는 금에서 멀어지라고 하고 어떤 때는 금으로 뛰어들라고 합니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구조와 그 뒤에서 돌아가는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이 전체 이야기를 한 줄로 곧게 이어주는 매듭입니다. 유는 방금 아주 불편한 장면을 봤습니다. 같은 채널, 같은 목소리, 같은 그럴듯한 논리인데 오늘은 금을 멀리하라 하고 내일은 금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으로 설명하려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기준을 하나만 바꾸면 돈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보면 이야기는 놀랄 만큼 단순해집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와 금융사는 고객이 움직일 때 가장 돈을 잘 법니다. 유가 사고, 팔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순간마다 비용이 붙습니다. 거래 수수료일 수도 있고, 관리비일 수도 있고, 상품 안에 숨어있는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바쁠수록 수수료 흐름은 꾸준해지고, 계좌가 조용할수록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건 누가 착하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이 모델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금은 보통 오래 들고 가는 자산, 불안할 때 숨는 자산, 위기 때 지켜두는 자산으로 소개됩니다.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손이 덜 가는 자산입니다. 유가 금을 한번 사서 몇 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들고 가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중간에서 생기는 비용의 흐름은 얇아집니다. 그래서 금이 미워서가 아니라 금이 기본 수익 구조와 잘 맞지 않아서 시장이 조용할 때는 금에 대한 말투가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고 현금 흐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작지만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은 이야기 소재가 많지 않습니다. 유가 금을 들고 있으면 오늘도 금이고 내일도 금입니다. 미디어가 크게 떠드는 건 변동이 커질 때뿐입니다. 반면 주식이나 단기 트렌드는 매일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호재, 내일은 악재, 모레는 반등.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유는 더 자주 클릭하고 더 자주 클릭할수록 감정의 리듬에 끌려가게 됩니다. 리듬에 끌리면 행동이 늘고 행동이 늘면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이 순환은 누가 일부러 나쁘게 굴지 않아도 시스템처럼 굴러갑니다.
그래서 멘트가 바뀌는 순간을 잘 보면 답이 보입니다. 금이 조용하고 대중의 관심이 낮을 때는 금에 대한 말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금은 갑자기 시끄러운 무대가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겁먹고 탐욕이 올라오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추격합니다. 그 순간 금은 더 이상 숨겨두는 자산이 아니라 거래되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금이 움직이는 자산이 되는 바로 그때 금을 말하는 톤도 따뜻해집니다. 금은 똑같은데 유가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유가 보는 많은 콘텐츠는 정보이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마케팅입니다.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무엇을 사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 선택지를 친숙하게 만들고 쉽게 행동하게 만들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선택지는 낯설게 만들거나 위험하다는 라벨을 붙이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심은 빨라지고, 결심이 빨라지면 행동이 늘고, 행동이 늘면 수수료는 더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가 꼭 붙잡아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유가 계속 판 위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가 더 빨리 반응하고 더 자주 방향을 바꿀수록 유는 더 안정적인 매출원이 됩니다.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가 맞고 틀리다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에게 필요한 건 유만의 기준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기준입니다. 금리가 어떤 방향인지, 달러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시장의 말이 갑자기 바뀔 때 거래가 실제로 폭발하는지, 조건을 붙잡으면 유는 문장에 덜 휘둘리고 그때부터 금을 끌어올리거나 눌러내리는 진짜 도미노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미노를 한 칸씩 밟아보겠습니다. 금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사람들은 원인을 하나로 찾고 싶어 합니다. 전쟁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달러 때문이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금은 여러 힘이 동시에 잡아당기고 동시에 누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가 해야 할 일은 정답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 지금 더 강한지 순서를 읽는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금리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금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유의 머릿속에서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금을 들고 있으면 기다림이 전부인데 다른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보상이 붙는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가 됩니다. 이자가 주는 매력이 줄어들면 금은 다시 존재감을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인지, 내려가는 국면인지, 그리고 시장이 그 방향을 얼마나 확신하는지가 가격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달러입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금이라도 다른 통화로 사는 사람에게 비싸집니다. 그럼 수요가 눌릴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반대로 금은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느껴지고 수요가 살아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위기 때는 달러도 강해지고 금도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공포의 흐름입니다. 공포가 커지면 사람들은 달러를 잡고 싶어 하고 동시에 금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는 달러가 강한데 금도 오르는 순간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달러 논리만으로 설명되는 시장이 아니라 안전 논리가 앞선 시장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물가가 오를 때 무조건 오르는 자산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금은 물가 그 자체보다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시장이 믿으면 금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금은 힘을 얻습니다. 즉, 숫자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중앙은행과 큰손들의 수요입니다. 개인이 사는 금은 눈에 잘 보입니다. 반면 중앙은행이 얼마나 꾸준히 금을 쌓는지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는 가격의 바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수요가 강하면 금값 조정이 와도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 수요가 약해지거나 시장이 그 신호를 그렇게 해석하면 조정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뉴스 한 줄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꾸준히 사는지, 속도가 빨라지는지, 아니면 숨을 고르는지. 다섯 번째 도미노는 심리와 포지션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몰리면 금은 금 자체의 가치보다 포지션의 무게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타면 작은 충격에도 털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조정이 더 빠르고 더 아프게 옵니다. 반대로 모두가 지쳐서 관심을 끊으면 금은 조용히 바닥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아니라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다들 확신에 차서 떠드는지 아니면 이야기 자체가 줄어드는지, 이 5개 도미노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금값은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르고 한 번 내리면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가 섞여서 교대합니다. 그래서 유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은 어떤 도미노가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도미노가 넘어질 때 다음 도미노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금값의 흔들림은 공포가 아니라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트위스트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유가 돈을 잃는 이유는 시장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흔들림은 원래 있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유가 갑자기 안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 이제는 방향이 잡혔어. 이제는 내가 이해했어. 그 순간부터 유의 경계가 풀립니다. 경계가 풀리면 기준이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지면 남는 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언제나 유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미디어의 논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말은 늘 합리적으로 포장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 금이다. 전쟁이 불안하니 금이다. 달러가 흔들리니 금이다. 문장 하나하나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장들이 유의 머릿속에서 결론을 하나로 밀어붙일 때입니다. 금은 무조건 간다. 지금은 무조건 사야 한다. 혹은 반대로 금은 끝났다. 지금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시장은 무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가 이야기의 흐름이 조종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신호를 3개만 잡겠습니다. 첫째, 근거가 줄어드는데 확신이 커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조건을 말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단어를 바꿉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으로 말합니다. 변수가 아니라 결론으로 말합니다. 데이터보다 분위기를 앞세웁니다. 이때 유는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결심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같은 문장을 동시에 반복할 때입니다. 같은 표현, 같은 비유, 같은 결론이 여기저기서 복사처럼 나오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유행입니다. 유행은 빠르게 퍼지고 더 빠르게 식습니다. 유행의 한가운데에서 이유는 정보가 많아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관점이 줄어든 겁니다. 관점이 줄어들수록 이유는 취약해집니다. 셋째, 행동을 서두르게 만드는 장치가 붙을 때입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지금 안 팔면 끝이다. 딱 지금이다. 이 문장이 나오면 유의 기준은 시간을 잃고 감정만 남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다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유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이제 유는 알게 됩니다. 위험은 변동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그리고 안심은 대개 설득력 있는 말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가격을 보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고 결론을 듣기 전에 누가 움직임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유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시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존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유에게 필요한 건 흔들릴 때도 손이 덜 떨리는 규칙입니다. 첫째, 무엇을 볼지부터 단순하게 고정합니다. 금값만 보지 말고 조건을 같이 봅니다. 금리의 방향, 달러의 힘,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을 쌓는 흐름이 살아있는지 매일 뉴스 전부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 1회라도 같은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이후의 판단은 소음이 아니라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둘째, 자금을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유가 금을 살 생각이라면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나눠서 들어갑니다. 이건 가격을 맞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시장은 늘 유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는 한 번에 승부를 보지 않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시나리오를 3개로만 나눕니다. 금이 더 오르는 경우, 금이 깊게 떨어지는 경우, 금이 옆으로 기는 경우. 먼저 금이 더 오르면 유는 흥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급하게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대신 기준을 하나 정합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멈추고 단순히 보유를 유지하거나 일부만 천천히 조정합니다.
이유가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기면 됩니다. 넷째, 금이 깊게 떨어지면 공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의 핵심은 손절이냐 버팀이냐가 아니라 처음에 세운 분할 계획을 지키는지입니다. 이유가 처음부터 나눠 들어갔다면 하락은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달러가 구조적으로 강해졌는지, 중앙은행 수요 흐름이 꺾였는지, 조건이 유지되면 U는 계획대로 천천히, 조건이 깨지면 U는 멈추는 용기를 가집니다. 멈추는 것도 행동입니다. 다섯째, 금이 옆으로 길게 간다면 지루함을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루한 구간에서 다음 방향을 준비합니다. U는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규칙을 더 단순하게 합니다. 매주 확인, 분할 유지, 불필요한 클릭 줄이기. 클릭이 줄어들면 U의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한 줄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돈을 결정하는 건 소음이 아닙니다. 소음은 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커집니다. U의 지갑은 U의 기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금을 사든 안 사든 가장 비싼 선택은 남의 말에 떠밀려 움직였다가 끝나고 나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금만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가 달러에도, 부동산에도, 주식 테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구조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사람들이 안심하는 순간 어떤 자산이 먼저 흔들리고 어떤 자산이 마지막까지 버티는지 그 순서를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